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해야 할지 종량제 버려야 할지 늘 헷갈리는 품목들이 있죠. 별도의 분리 기준이 없거나 자치구마다 처리 기준이 달라서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서울시가 60여 개의 혼란 품목들을 정리해서 분리배출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무장갑, 깨진 유리나 형광등은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모두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데요. 깨지고 위험한 것들은 신문지에 싸서 넣으셔야 되고요. 손잡이가 플라스틱인 칫솔, 이거는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솔은 나일론 재질이라서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 또 종이포일, 방수 코팅된 종이컵, 영수증, 감열재, 비닐 코팅된 배달 전단 등은 그간 폐지로 분리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도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되고요. 집에서 해먹을 일은 거의 없겠지만 보거 내장 같은 거는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독이 들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수월하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기준 될 수 있겠죠? 6월 17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이른 장마에 액비 주는 법과 또 의외로 키우기 힘든 오이 농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교육을 접목시킨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네, 관장님 이른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좀 습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텃밭 농사가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5의 계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장마철을. 그래서 도시 농부들한테는 최대의 위기 순간입니다. 덥지, 축축하지, 풀나지, 곤충들 달려들지 이러니까 정말 밭에 가기 싫어지는 순간들이 이때거든요. 네. 그래서 장마철은 농부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이제 풋고추, 토마토, 오이와 같은 열매 채소들도 수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5월에 낮은 최저 기온 탓에 기운을 차리지 못하던 것들이 그래도 이제 힘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장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수로를 확인해서 물이 고이는 곳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내 밭의 배수로가 남의 밭을 또 이렇게 거쳐서 배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지주대를 세워놨는데 이런 지주대가 약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에 젖어서 흙이 물러지면 지주대도 흔들리고요. 더구나 또 간간히 다가오는 이제 이런 극단적인 날씨, 태풍이 되겠죠. 이런 것에 대비해서 단단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배수로 확인을 해야 되고 지주대도 확인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비가 올 때 해야 할 일 중에 또 영양 주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면서요? 네. 도시농부들이 텃밭에 가기 싫어지는 계절이지만 작물들은 농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비 오는 사이에 작물 잎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할 물비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액비라고 하죠. 액비에 대해서는 수차례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장마철에 뿌리가 물을 한껏 빨아올리는 시기에는 작물 잎사귀 뒷면에 액비를 분무기로 뿌려주는
옆면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 네. 흙에 뿌리는 게 아니라 잎사귀 뒷면에 뿌려야 돼요? 네. 음. 액비료는 일반적으로 물비료로 할 수 있는 액비하고 그다음에 공기를 투입해서 만드는 퇴비차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액비는 이제 퇴비나 깻묵 등과 같은 재료를 물에 담궈서 비료 성분을 용출시킨 것이고요. 퇴비차는 이런 재료들을 물에 담근 상태에서 강하게 저어주거나 아니면 공기를 투입해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파종해야 할 것들을 묻는 질문들이 많다고 해요. 네. 이제 봄 농사 감자 캐고 또 이제 봄 상추 다 수확하고 나면 밭이 비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새로 파종할 작물들은 순무, 당근, 아욱, 근대, 강낭콩, 완두콩, 쪽파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딱 지금 6월 중순에는 네. 이것들을 심어야 돼요? 예, 6월 중순에서부터 7월 초에 이렇게 심을 수가 있는데요. 네. 장맛비가 그치고 비 올 때 심으면 안 되니까요. 장맛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면 파종을 이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봄 작물인 마늘, 양파, 감자, 완두콩, 강낭콩을 수확하고 나서 비어 있는 밭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굉장히 많이 묻게 되는데요. 땅이 비어 있으면 풀이 무성해지니까 가을에 김장 관련 작물을 심으려면 그 사이에 비워둬야 하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네. 옮겨 심기 쉬운 파나 짧게 키워서 수확할 수 있는 아욱이나 또는 이제 적화무와 같은 작물들을 심어서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땅이 노출되게 두면 풀이 나니까 베어낸 풀이나 낙엽과 같은 걸로 그런 멀칭 재료로 덮어뒀다가 8월부터 시작되는 가을 농사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금 크는 작물 중에 오이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아요. 네. 오이가 저는 키우기 정말 쉬운 작물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어려운 작물이라면서요? 네, 오이가 어렵고요. 오이 농사를 제대로 지었다 하면 정말 귀농해서 기존 농업인하고 경쟁할 정도의 수준의 농업 기술을 터득하신 게 됩니다. 진짜요? 네,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예, 워낙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네. 모종으로 심을 경우에는 봄밭에서 적응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작물에 속해요. 그래서 이게 워낙 이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라서 뿌리가 활착하기 전까지는 물을 주기적으로 주어야 하고요. 뿌리 주변을 이제 유기물을 멀칭을 해서 뿌리 활착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요즘은 또 마디오이라고 해서 마디마다 암꽃과 수꽃이 함께 피는 품종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심는 토종오이는 조선오이라고 해서 초기에는 열매를 달지 않고 수꽃만 피고 암꽃과 수꽃이 나중에 이제 교대로 피게 됩니다. 살충제와 같은 농약을 뿌리게 되면 또 수분을 도와주는 곤충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작물이기도 하고요. 네. 오히려 주변에 곤충을 유혹할 수 있는 해바라기나 바질과 같은 꽃이나 허브를 함께 심어주면 그 오이꽃이 잘 수분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반작물과 반대로 기피식물도 있는데요. 감자하고 오이는 서로 상극이라서 어울리지 않는 작물에 속합니다. 감자는 토양에서 오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물질을 방출하고요. 또 근처에 심게 되면 오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감자는 근처에 심으면 절대 안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오이를 이렇게 키울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오이를 심을 때는 지주대를 세워서 재배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땅에서 재배를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일단 심는 이랑은 넓은 이랑에 심게 되고요. 넓은 이랑 안에서도 약간 봉긋하게 올려서 심습니다.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A자형으로 지주대를 세우고 격자로 끈을 묶고 타고 올라가게 해서 재배를 하고요. 땅을 포복하듯이 성장시키면 좋지만 이렇게 올려서 심게 되면 성장하는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수분 공급과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네. 수분 공급은 이제 뿌리 쪽에 직접 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탭이나 액비를 통해서 영양 공급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정교관님도 풀이 나는 거군요. 작년에 처음 오이를 실패했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오이 성공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관장님. 오이에 대한 질문들을 보면은 질병의 종류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오이에는
흰가루병, 오이 딱정벌레, 시드름병, 모자이크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오이 잎에 하얗게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흰가루병은 너무 습한 환경 탓에 생기는 곰팡이성 질병에 속하고요. 네. 이게 이제 빛을 가려서 광합성을 방해하기는 하겠지만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물을 주고 해질녘에 충분히 마를 시간을 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침 햇살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에 오이를 심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이슬이 말라야 하니까요. 네. 그리고 오이 딱정벌레와 같은 해충들은 노란 끈끈이를 작물 꼭대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달라붙어서 죽게 되는데요. 그 초파리 잡는 끈끈이 말씀하시는 거죠? 초파리나 그 흔히 이제 농업용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격자 무늬가 서 있는 그런 끈끈이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작물 꼭대기 부분에 이렇게 매달아 줍니다. 너무 작물 근처에다 가까이 되면 작물잎이 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통행로 근처에다 붙이면 또 지나가면서 작업자들이 옷에 붙거든요. 그러니까 작물 꼭대기에 이렇게 매달아 주면 좋습니다. 오이 딱정벌레도 오이의 수분을 돕는 역할도 하지만 시드름병을 만드는 또 세균을 전파하기 때문에 좀 잡아줘야 하고요. 네. 벌과 같은 다른 수분 매개 곤충들은 노란색을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해충들은 또 이렇게 노란색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란 그 끈끈이를 붙여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오이 모자이크 병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바이러스 증상으로서 모자이크 모양의 밝은 녹색과 짙은 녹색 패턴이 잎사귀 연맥을 따라서 연맥 사이사이에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네. 과일의 반점, 사마귀성과 같은 것 패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병은 치료법이 없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자인 진딧물을 잘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든 오이 잎이나 죽은 오이 잎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제거해서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멀리 가져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이가 달리면 저희가 언제 따서 먹을 수 있을까요? 오이가 계속 언제까지 달리는 건지도 궁금해요. 오이는 정기적으로 수확을 해야 하는데요. 오이를 수확할 때는 가위와 같은 수확 도구를 사용하거나 비틀어 따서 덩굴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잎 사이에서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찾아야 하는데요. 청과 상태에서 수확하지 않으면 쓴맛이 나는 이제 늙은 오이로 수확하게 됩니다. 오이는 하루나 이틀에 6cm에서 20cm 정도 자라기도 합니다. 폭풍 성장을 해요. 전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니까 키우기 쉬운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수확기를 놓치면 이제 늙은 오이가 되고 또 이제 노각 오이가 되기도 합니다. 좀 수확 시기를 놓쳤다면 노각 상태까지 익혀서 수확하는 것이 오히려 맛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노각 상태는 어떻게 판단하죠? 이제 오이가 갈색으로 익어가면서 이제 조선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물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때쯤이 이제 노각 오이 상태로는 가장 맛이 있는 상태죠. 네. 오이는 기온이 최고 35도 이상 올라가는 날씨에서는 숫꽃만 피고 암꽃은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이가 안 달리겠죠? 네. 예. 그러다가 가을 들어서 날이 선선해지면 다시 암꽃이 피면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열매가 안 열린다고 더운 여름날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물 관리하고 영양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시면 가을에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정경환님이 노각오이 모종은 따로 있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요즘 최근에는 노각오이 품종이 따로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모종이. 예. 이게 이제 조선오이 계통을 노각오이로 이렇게 개발을 한 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맛이나 그 특징이 다른가요? 노각오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청과 상태에서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노각 상태에서 쑥쑥 자라서 노각 상태의 오이는 보통 30cm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크고 통통해지는 노각 상태에서 성장하는 그런 오이 품종에 속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님 5000번이시네요. 오이 또는 참외를 키울 때 나머지 줄기는 제거를 하고 또 한 줄기로 해서 키우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요즘 이제 도시 텃밭들이 생기면서 오이를 땅에 이렇게 포복하면서 기계해서 키우는 것보다는 위로 올려서 이렇게 수확하기 편하게 네. 재배하는 방식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줄기 재배 방식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나머지 줄기들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죠. 아. 그래야 이제 관리하기 편하고 또 오이를 찾기도 쉽죠. 네. 땅에서 오이 찾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줄기를 제거하고 어떤 줄기를 남기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자세하게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건강해 보이는 줄기를 네. 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는 이제 가지가 품종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다음에 내가 맛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크기를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또 줄기 제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렵죠? 어렵네요. 다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0540님. 저는 인천에서 포도 농사를 450평 짓고 있는데요. 네. 포도나무는 20년 나무입니다. 언제부턴가 포도송이에 포도알이 일정하게 크지 않고 큰 것과 아주 콩알 만한 것들이 많이 생겨서 작은 것은 익지도 않는데 이건 병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네. 20년 프로 농부신데요. 근데 이렇게 네. 포도알이 일정하게 크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포도송이가 달리면 포도송이 안에서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솎아줍니다. 네, 모든 포도송이가 다 커지면 서로 이렇게 짓뭉개져서 이렇게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하게 이렇게 잘 솎아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아마 이제 그런 작업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콩알 만한 것들이 있으면 영양 관리라든지 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양 관리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제 이런 그 재배 기간 동안에는 이제 질소 거름은 주로 이제 하지 않고요. 네. 주로 이제 인산이나 칼륨질 중심으로 물거름 형태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수확기가 끝나고 낙엽이 지고 나서 보통 이제 감사 거름을 하게 되고 또 이른 봄에 싹이 나오기 전에 또 한번 추비를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포도송이가 이제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질소 위주의 거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렇게 콩알 만한 것들이 나니까 영양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군요. 네, 그 영양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보실 거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분수가 정확하게 수분 꽃가루를 날리는 수분수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0330님이 호박 심은 곳 주위에 풀이 많이 나서 부직포를 다 깔아줬습니다. 호박 줄기가 땅 속에 닿으면서 뿌리가 내리는 건가요? 그렇다면 혹시 다 걷어줘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예, 호박 심었을 때 이제 호박이 풀 속에 있으면 호박도 못 찾고 어려움이 많은데 아마 그래서 이제 부직포로 풀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깔아주셨나 봐요. 근데 호박은 이렇게 땅을 이렇게 기어가면서 마디마다 부정근이라고 하는 뿌리를 땅에 내려요. 그래서 수분을 공급받고 또 영양도 이렇게 공급받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직포를 깔아주면 그 부정근이 이제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뭄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혹여 이제 걱정되시면 심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물 관리할 수 있는 점적 관수관을 깐다든지 원래 심었던 자리에 있는 뿌리에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물 공급이나 영양 공급이 그쪽 중심으로 좀 관리하시든지 아니면 부직포를 걷어서 부정근이 활착을 해서 물가뭄 그다음에 영양 부족 이런 것들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풀이 많이 나서 부직포를 깔아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풀 많이 나는 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제 호박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넝쿨을 뻗어 나가면 풀이 있든 없든 또 잘 자라요? 네, 경합을 잘 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6074님이 참나물 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몇 번 실패를 했거든요. 실패를 하셨네요. 어떻게 심어야 잘 자랄까요? 네, 아마 이제 참나물 같은 경우는 보통 가을에 파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아니요 9월부터 뭐 이 10월 사이쯤에 이제 파종을 해요. 그래요? 8월도 되면 안 되고 네. 9월부터요. 그래서
월동을 한 다음에 얘가 이제 겨울을 났다고 생각하면서 봄에 이렇게 싹을 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봄에 이 씨앗을 파종하는 방법은 이렇게 추나철이라고 해서 씨앗을 좀 그 차가운 씨앗을 불린 다음에 차가운 물에 불리든지 아니면 이제 물에 불려서 냉동고에다 넣었다가 해동시켜서 파종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나철 이후에 파종하시게 되면 발화를 잘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은 심을 때가 아니고 지금도 심으셔도 되죠. 아 그래요? 예, 추나철이라는 것을 추나철에 씨앗을 물에 불린 다음에 얼린 다음에 얼리고. 해동시켜서 파종하면 됩니다. 한번 그 방법대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래님이 상추를 키우는데요. 상추 뒷면에 좁쌀 같은 게 생겼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고 이걸 먹어도 되는지도 궁금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상추는 보통 이제 이런 벌레들이 없는 작물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 좁쌀 예. 같은 건 뭘까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사진을 못 봤으니까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은 좀 그 상추를 수확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예. 혹시 미처 씻기지 못했어요. 네. 그 먹어도 되는지. 안 궁금해요. 되죠. 벌레를 먹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벌레일 수 있는 거예요? 예, 벌레일 좁쌀 수 같은 있으니까. 게? 예. 그래서 그렇군요.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네, 깨끗하게 씻어서 네. 드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정경원 님이 또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고구마도 혹시 싹 나는 거 먹으면 독이 있나요? 하셨어요. 네. 저도 가끔 궁금할 때 있거든요. 감자랑 고구마 좀 예. 오래 두면 싹이 나잖아요. 예. 이거를 싹만 제거해서 먹을지 아니면 그냥 버릴지 궁금하거든요. 뭐 감자의 경우는 솔라노스인가 하는 이제 독소가 있다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더라고요. 이제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독소들은 삶으면 생으로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도 네. 지금 집에 혼자 있는데 감자 먹는 걸 참 좋아해요. 네. 근데 조금만 오래 둬도 싹이 나더라고요. 근데 네. 전 그냥 삶아서 그 부분만 빼서 먹어요. 예, 삶으면 독소가 빠지니까 대신 좀 아린 맛이 좀 있어서 있긴 있어요. 있죠. 근데 이제 고구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독소가 없어서 싹이 나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싹이 나면 이제 섬유질이 좀 강해져서 식감은 좀 떨어지죠. 네. 그런 거는 있는데 먹어도 되고요. 독은 없습니다. 그 싹 나야 할 때쯤에 그냥 물에 그 고구마 담가 놔서 예. 뿌리 내리게 해서 키워도 재밌더라고요. 네, 그걸 관상용으로 보기도 좋고 네. 또 고구마 잎을 또 이렇게 따서 이렇게 샐러드 형태로 이렇게 드시는 분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좋은데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도 볼게요. 이서희님이 감자 농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25일쯤에 감자 수확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제 감자 캘 때가 됐죠. 근데 이제 감자 캘 때를 알려주는 신호가 있어요. 뭐예요? 감자 줄기가 노랗게 시들면서 옆으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제 감자를 수확하라는 신호거든요. 근데 이때가 이제 장마철하고 겹치면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아요. 정말 말려야 되고 하는데 이게 땅이 축축하고 젖어 있으면 네. 감자 수확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아예 감자 줄기만 이제 제거하고 땅 속에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땅이 고슬고슬하게 마를 때쯤 해서 이렇게 캐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땅 속에서 장마철에는 저장했다가 네. 예, 장마 그친 다음에 땅이 마르면 그때 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장마철을 좀 기다렸다가 캐야겠네요. 네. 심지어로 강원도 평창 지역 같은 경우는 감자 줄기만 정리하고요. 그 위에다가 배추를 심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배추 수확할 때쯤 배추 수확과 감자 수확을 동시에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문자도 왔는데 정경환님이 예전에 미신으로 할머니가 고구마 그렇게 키우면 남편 바람 핀다고 하셨대요. 정말 그런 미신이 있을까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정말 다행인 건 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구마도 그렇게 물 키워서 화분에다 키우는 거? 물 화분에 키워서
그 자른 거. 고구마 잎으로 네. 샐러드도 만들어 먹어볼게요. 네. 오, 좋은데요? 네, 저희가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답변을 못 드린 질문들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릴게요. 오늘 이재정 님이 아나운서님 QR에서 듣기 좋습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들어주셔서.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 오늘은 교육을 마케팅에 접목한 에듀테인먼트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이테이스트 민재원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대표님이 여러 가지 마케팅 정보들을 주셔서 네. 정말 세상 놀라곤 하는데 네. 요즘은 그냥 보여주고 또 파는 거를 넘어서 배우고 체험하면서 사게 만드는 그런 마케팅이 많아진 것 같다고 해요. 네. 실제 교육을 마케팅에 접목한 경우가 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건 이제 마케팅에서 기본으로도 쳐주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고객이 직접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 여기에 배움과 또 재미를 더한 에듀테인먼트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로는 가전 브랜드에서 쿠킹 클래스를 열어서 주방 가전을 먼저 사용해 보게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네, 스포츠 브랜드에서 러닝이나 요가 강습을 열어서 운동복이나 용품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와 제품을 배우면서 즐기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이 브랜드가 나와 맞는다, 안 맞는다 이렇게 경험이나 기억을 얻게 되고요. 잘 맞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를 하면서 충성도는 더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겠죠. 네, 특히 MZ세대처럼 직접 해보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요즘에는 MZ세대보다 더 낮은 세대, 10대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과 브랜드에서 아이들이 직접 배우는 이 교육적 요소를 마케팅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또 에듀를 같이 접목한 마케팅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마케팅이 인기라고 하셨는데 네. 식음료 업계에서는 어린이 고객들을 위한 공장 투어 프로그램 그게 인기라면서요. 네,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티켓팅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그 정도요? 네, 공장 투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고 예약일에는 다들 이제 어떻게 하면 예약을 잘하는지 꿀팁까지 공유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유산균 음료 제조 공장 그리고 우유 공장 투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산균 음료 공장 투어에서는 유산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향도 맡아보고 VR로 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네. 성인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가상현실처럼 이렇게 이 유산균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음료까지 되는지 이 과정을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안에 또 공장 속의 캐릭터를 같이 활용해서 재미 요소들을 넣어놔서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또 그리고 요즘은 체험학습 때문에 하루씩 이렇게 결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이와 함께 하루 학교를 빠지고 공장 투어 프로그램을 갔는데도 전혀 아깝지 않았다. 이런 후기들도 있을 정도로 만족도가 우와. 높더라고요. 네, 또 우유 공장 투어에서도 역시 우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요즘에는 공장들이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로봇을 좋아하니까 이 로봇들이 우유를 만드는 이 자동화 과정에 굉장히 흥미를 가진다고 해요. 아이들로선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로봇을 원래 내가 좋아하고 만화에서 봤는데 이게 실제로 내가 마시는 우유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점을 너무 신기해하고 그러겠네요. 네, 견학이 끝난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신선한 우유를 주고 또 보호자인 부모님들에게는 커피 우유를 제공을 해서 네. 시음해 볼 수 있게 해서 부모님들도 잘 쉬었다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공장이니까 또 시원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부모님들 참 좋으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번 여름에도 한번 이런 공장 투어 프로그램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때 이 공장 투어가 인기인 이유가 우리가 항상 마시는 일상 속
제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까지 오는지 직접 보고 경험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 생생함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마시는 제품들이 위생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하니까 브랜드의 신뢰도를 자연스럽게 올린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캐릭터나 로봇처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재미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브랜드가 공장 투어를 누구에게 맞춘 체험이어야 했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그에 맞게 잘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네. 좋아하는 캐릭터 하나쯤 있잖아요. 빵집 말고는 볼 게 없다던 그 대전이 네. 대전이 꿈돌이 캐릭터로 참 재밌는 도시라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도 꿈돌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원래는 대전하면 빵의 도시라고 맞아요. 하고 재미없는 도시 이렇게 연결되는 애칭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꿈돌이 덕분에 좀 과학 도시이면서 더 재미있는 도시로 요즘 변모하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 대전이 엑스포 할 때 그 꿈돌이가 네, 탄생했죠? 맞아요. 네, 93년도에 처음 탄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에 조금 캐릭터가 외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좀 그게 어색한. 외계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색하고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 MZ 세대 사이에서 레트로 감성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인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알게 되고 또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대전시에서 역이나 과학관 그리고 골목 곳곳에 꿈돌이 포토존을 만들어주고 네, 또 꿈돌이 굿즈를 판매를 하면서 대전이 바로 꿈돌이 명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또 과학 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이언스 페스티벌 같은 이제 축제들이 매년 열리는데 이런 대표 과학 행사들에서도 꿈돌이를 공식 마스코트로 내세우면서 과학을 더 가깝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어려운 과학이나 아니면 전시 투어 같은 활동에 부담 없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과학 도시에다가 재밌는 도시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됐는데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최근에는 꿈돌이를 그냥 캐릭터만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확장해서 꿈돌이 라면까지 출시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굿즈처럼 또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 라면이 출시되자마자 20만 개가 넘게 팔리기도 했고요. 오. 네, 또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나 챌린지 등으로 이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렇게 캐릭터가 아니라 도시 자체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서 네. 도시 정체성, 과학 교육, 또 교육 마케팅 모두 잡은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번에는 강습 브랜드의 독특한 마케팅 소개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지하철 바닥에 붙인 그 스티커 하나로 효과적인 홍보한 그 스케이트보드 강습 브랜드가 있다고 해요. 네, 런던의 한 스케이트보드 강습 브랜드가 이 스티커 단 하나만을 홍보에 활용해서 화제입니다. 어떤 스티커인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출근이나 퇴근길에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손잡이를 못 잡고 좀 균형을 잡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이 상황을 활용을 해서 지하철 바닥에 실물 스케이트보드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순간 멈춰서서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이 스티커 위에 올라가서 보드를 타듯이 균형을 잡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귀여워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재미없는 출퇴근길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 몸의 중심을 잡으려는 이 작은 챌린지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람들한테 재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도 재미있고 신기하다 보니까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렸고요. 덕분에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대중 속으로 퍼지면서 위험하고 어렵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시도할 수 있는 가벼운 경험이다라는 그러네요.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맞아, 저도 스케이트보드 무서워서 네. 그 시도를 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제가 지하철에서 균형은 엄청 잘 잡아요. 그렇죠. 바로 거기에 이 마케팅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도 항상 몸의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공간인데 이 점을 스케이트보드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사실 당신은 이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다.
스케이트보드도 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또 스케이트보드라는 문화를 일상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장벽을 낮춘 마케팅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그렇게 일상 속 그 스티커로 접하게 되면은 네. 나 한번 할 해볼까? 만한데? 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네. 실제로 스케이트보드를 구매를 하거나 네. 타보러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또 일상 속 공간을 새롭게 체험하게 하는 그 지하철 스티커 사례처럼 최근에 전자회사가 예술대학생들과 협업을 해서 공감지능 AI 팝업 갤러리 이런 새로운 공간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선 AI라고 하면 우리 일상에 많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어렵고 배우기 힘든, 접하기 힘들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요. 이 L전자에서 그 주요 대학의 예술전공 학부생들과 협업을 해서 성수동에 팝업 갤러리를 열었어요. 네. 네, 이 전시는 이 L사의 AI 기술을 예술적인 감각으로 해석을 해서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장 1층에는 AI 홈 그리고 웹을 보여주고 2층에서는 로봇이나 에어 솔루션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는데 네, 이 전시물뿐만 아니라 이들이 건물 내외부 공간까지 모두 기획을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상, AI로 만드는 영상뿐만 아니라 빛이나 소리, 바람, 향, 온도, 습도까지 조절을 하면서 모든 오감을 AI와 함께 느낄 수 있게 하는 이 공감지능의 개념을 전달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객들은 전시를 감상하면서 가상현실 체험도 하고 내가 3D 프린터도 체험해보고 여러 체험을 하면서 구역별 스탬프를 모으고 사진을 찍어서 인증 사진을 업로드하는 이벤트에 참여를 할 수 있었고요. 이 엘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AI의 미래를 그려나간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하는데 이 예술가들과 그 인공지능의 협업을 통해서 신선하게 접근을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그러네요.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시를 넘어서 좀 배울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고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요즘에는 교육 현장 곳곳에서 그 AI가 활약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식습관 교육을 돕기 위해서 AI 푸드 스캐너가 도입이 됐다고 했다면서요? 네, 방금 전 L전자에서 예술가 접목한 것처럼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AI를 그 영양과 영양 섭취와 연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푸드 스캐너를 내가 먹었던 식판을 가지고 스캔을 하면 AI가 잔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해서 내가 어떤 영양소를 먹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가 게임처럼 재밌는 화면으로 보여지니까 아이들이 마치 놀이처럼 자기 식습관도 확인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잔반을 남겼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속상해할 정도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 데이터가 쌓이면 아이들의 영양 섭취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품과 브랜드의 마케팅에서도 재미만 있는 체험보다는 기술과 배움 또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나 참여를 더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습니까? 너무 재밌는 사례들이 많았네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어제 서울도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산발적인 비가 내릴 수 있을 테니까 모두 우산 챙기시고요. 오늘 아침 밀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